안녕하세요. 저는 그 흔한 고부간의 갈등과 다리 역할 못하는 남편의 문제로 이혼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건 무려 4년이 지난 결혼 스토리 때문인데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혼 자체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종착지가 아닌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지옥행과 다름없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시집살이를 참고 시모의 등살을 버티는 게 당연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커가면서 사회적 시대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게 보였고 그제야 저도 이혼해 볼 용기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이혼까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못 먹고 죽어도 고였던 저는 미워 죽겠고 원망스러운 남편조차 또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끝내 아들만 생각했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개고생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 친정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저는 친정집이 소위 중산층에 속하는 넉넉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저 때는 시집살이가 다 이랬네요. 잘 살든 못 살든 며느리 입장이 되는 순간 시댁에선 가장 천민 수준이 되는 게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남편 자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다른 곳에 관심 없는 타입이라 먹고 사는 것보다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랑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예요. 젊을 때는 남편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서 금방 인연이 되었고 글만 쓰느라 제대로 된 벌이가 안 되던 남편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돈 내는 건 흔치 않은 인식이었어요. 그런 사회적 배경치고는 제 머리가 조금 깨어 있었나 보네요. 저는 누가 돈을 내던 상관없는 입장이었거든요. 남편의 경제력도 당연히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남편과 1년을 사랑하면서 정말 소설 같은 순간이 많았기에 저는 2번 다시 이런 남자는 만날 수 없다고 착각했고 그 콩깍지 덕분에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어른들을 뵙기 전만 해도 저랑 남편 사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어 저는 남편의 여건을 배려해서 장소 예약을 우리 친정에서 잡고 미리 계산까지 해놨는데요. 갑자기 상견례 닥친 하루 전날에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 예약 장소를 취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친정이 정한 곳 말고 자기가 맛있는 데 한다고 다른 곳을 예약해뒀으니 본래 예약된 곳 물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친정에서 예약한 곳은 고급 일식집이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어서 중간에 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하루 전날 취소를 한다면 환불 금액은 겨우 60%밖에 안 됩니다. 만약 100만 원 식사 자리였다 치면 60만 원만 돌려받는 거라고요. 저희 집이 여유 있다고 했지 돈이 사치 부릴 정도로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부자든 아니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만나기 전부터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기분이 엄청 안 좋아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 말로는 시모 의견이 너무 완고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자기도 곤란해하던걸요. 그렇게 바뀐 장소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감정을 또 한 번 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고기 냄새 폴폴 나는 번잡한 식당이 아니겠어요? 그 식당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은 상견례 장소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대방에게 격식을 차린다고 아주 곱게 단장을 하고 오셨는데 상견례 마치고 남은 건
온 옷에 다 밴 고기 냄새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상견례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시모가 인사 나누자마자 우리에게 던진 첫 마디는 시모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장소가 고깃집이란 소리 못 들었는가 보네. 비싼 옷 버리게 돼서 어째요? 우리 집은 늘 이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건데. 곱상하게 자란 따님이 적응하려나 모르겠네요. 안 싸돈도 그 집의 며느리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디 며느리 일이 보통 일인가요? 곱상하다고 봐주고 돈 많다고 참아주고.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모가 이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모의 빈정거림에 표정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 시모와 다르게 눈치는 있던 남편과 시부가 나서서 시모의 거침없는 발언을 말려주었습니다. 사부인께선 애들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아니면 우리 딸이 별로 못마땅하신 건가? 저희는 다른 거 안 보고 그저 딸애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시키는 걸 목적에 두고 있거든요. 사위될 사람이 저희들 마음에 들든 아니든 딸 의견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소리예요. 아이고, 기분이 상하셨나 보네. 저렇게 곱상한 따님을 주신다는데 마음에 안 들 리가 있겠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길래 괜히 저희 집 오면 고생할 거니까 안쓰러워서 한 소리 한 거지요. 저한테는 과분한 며느리네요. 말씀에 교양이 참 없으시네요. 제가 딸을 주는 게 아니라 딸이랑 그쪽 자식이 잘 살도록 응원해주는 거죠.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주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그야말로 엄마들의 기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예의 차려 마무리한 거였어요. 상견례 이후로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노발대발 저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 젊은 패기가 쓸데없이 결혼 의지에서 발산이 돼버렸네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고작 어른들의 문제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미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시부모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며칠을 무릎 꿇고 빌었죠. 저와 남편의 완강한 고집에 친정 부모님은 결국 반기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결혼을 강력하게 주장하긴 했지만 저라고 왜 이 결혼이 안 찝찝했겠습니까? 시모의 말투, 표정, 눈빛만 보아도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 결혼이 고민 안 됐겠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시집살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무서웠죠. 결혼을 말리는 수많은 감정들이 저에게 경고를 보냈는데도 저는 남편한테 눈이 멀어 굳이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누구 탓을 할 생각 없어요. 제 탓인 거 잘 알거든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랑이란 감정으로 결혼을 해버렸고 시모의 권유로 합가를 시작했어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친정한테 도움을 조금 받아서 분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하면 웬만한 며느리들이 거의 다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았을 적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저한테는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시댁을 대상으로 머리를 굴려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요즘처럼 메신저도 부족했고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소문으로 다양한 사례를 듣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저랑 남편은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몸살이 난 시모 때문에 남편이 여행 다 취소하고 시모의 간병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시모가 아프다는 사실에 저도 놀라서 여행 따위 상관없다고 솔선수범 나서서 시모를 챙겼습니다. 참 순진했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시부가 저희를 배려해줘서 그나마 제주도 여행 정도는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이 둘만 즐긴 여행의 끝이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5개월 정도부터 나이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씻지 못할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움의 강도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시모는 제가 한시도 무릎을 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시모 집이 대단하게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방이 무려 3개가 있고 거실도 낙낙한 수준인데요. 그걸 저는 매일 손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밥 먹고 나서 하라고 하면 시모가 남편한테 쓸데없이 여자일에 입대지 말라고 했고, 남편이 와서 그만 자라고 하면 시모가 할 일도 안 끝냈는데 기어들어가 잘 생각부터 하냐고 제게 눈치를 엄청 줬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시모의 용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걸레질은 당연했고 빨래, 설거지, 시모 등 때밀어주기 등등 갖가지 고생을 다 했어요. 시모가 용띠인데 제가 용띠를 싫어하는 이유도 다 시모 때문일 정도로 시모의 모든 것이 저를 살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출산에 거의 임박해갈 무렵 시모가 임신에 좋다면서 무슨 한약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 한약을 먹은 게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 약 다 먹을 때쯤에 제 몸에 변화가 심각하게 왔었는데 산모로서 적당 수치의 몸무게보다 제가 10kg는 더 살이 쪄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정도로 부어서 코끼리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찾아온 거였어요. 당신 이 정도로 살찌는 건 애한테도 안 좋지 않아? 쌍둥이를 뵌 것도 아닌데 무슨 살이 이렇게 쪘어? 많이 먹었어? 먹긴 뭘 먹어. 요즘 입덧 심해서 제대로 입에 넣지도 못하는 거 봤잖아. 아무래도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 때문인 것 같아. 분명 산모한테 좋은 거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나 봐. 시모가 저한테 그 한약을 건넬 때 솔직히 처음에는 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은 있구나. 그래도 나를 며느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자기 손자한테는 그래도 할머니 노릇 해주겠구나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제 신체의 변화가 무섭게 돌변하자 시모에 대한 의심이 새록새록 들기 시작했어요. 시모 마음을 생각해서 정말 고맙게 받았던 건데 병원에서까지 저더러 더 이상 살찌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탓에 저는 그 한약을 들고 한의원 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이 약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짜 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모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서 한약을 들고 따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구하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말하길 이게 어디 한의원에서 지은 약이 아니라 동네 주민 중에 한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만든 약이라 하더군요. 그냥 가정집에서 만들어진 근본 없는 약이라는 겁니다. 어머님, 그렇게 증명 안 된 곳에서 약을 지으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분명 산모한테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산부인과에서도 저더러 이대로면 출산도 위험하다 했어요. 참나, 그 집의 사람도 한때 한의사였어. 내가 네 몸이 말라서 기력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살찌는 약재를 보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돈 많은 친정 뒀다고 동네 집에서 지은 싸구려 약은 약도 아니라는 거냐? 그 말 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제 몸 보세요. 당장 병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어머님 믿고 먹었던 건데 아무래도 더는 못 먹겠네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 손자까지 위험하게 만드세요? 웃긴다. 뭘 또 내 손자까지 끌어들여. 아유 됐다. 그럼 다 개원해. 그래도 하나 있는 며느리라고 내 돈 들여 약까지 해줬더니 겨우 이런 소리나 쳐듣고 있네. 으이구 내 팔자야. 먹기 싫음 다 갖다 버려라. 너는 어째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냐? 시모는 오히려 제게 삐쳐서 그날 저녁을 단식하셨습니다. 남편이 설득해서 시모를 밥상 앞에 앉히려 했지만 시모가 제게 시위하면서 친정 빽 믿고 시애미 개무시한다며 욕을 하는 탓에 남편도 포기해버렸어요.
대신 그날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 제게 좀 많이 툴툴거렸네요. 엄마랑 좀 잘 지낼 순 없어? 엄마 나이도 있는데 그냥 비위 맞춰주면 당신도 지내는데 편할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한약 때문에 다툰 것 같던데. 그걸 꼭 엄마한테 따져야 했어? 그냥 먹는 척하고 안 먹으면 그만인 거를. 어머님 약 때문에 나만 위험했어? 우리 아이도 큰일 날 뻔했어. 내가 한의원 안 가봤으면 불량 한약인 줄도 모르고 계속 먹었을 거 아니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려줬을 뿐인데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만약 남편이라도 멀쩡했다면 제가 이혼까진 안 했을 겁니다. 이왕 참고 산 거 이혼해봤자 뭐 하겠나, 다 이렇게 살 텐데 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제가 임신을 하고 살이 찌면서부터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니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3일씩 막 외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글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진작에 손 놓았고 친정에서 저더러 출산 고생했다고 준 돈을 빌려달라더니 외박을 안 할 때면 술 처먹고 들어와서 거실에 대자로 뻗는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점차 실망스러워진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이랑 싸우기라도 하면 시모가 뒤늦게 저를 불러다가 어디 남편한테 언성 높이냐고 효자손으로 저를 쿡쿡 찌르며 혼을 냈어요. 안 그래도 시모가 준 약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도 붓기가 안 빠져서 살이 돼버린 게 짜증이 났거든요. 앞뒤 상황은 전혀 귀담아 들을 생각 없던 시모가 남편을 대놓고 감싸자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게 악마 같은 시모는 남편에겐 아주 천사엄마였어요. 남편이 술 자주 먹고 외박 자주 하고 돈만 흥청망청 써도 시모는 남편한테 미운 소리 한 번을 안 했고 오히려 용돈을 챙겨주거나 담배도 사주고 비싼 패딩 사주면서 아주 꼴불견 짓을 했네요. 손자한테는 옷 한 벌 안 사줬으면서 다 늙은 남편은 아직도 품의 아기 마냥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시모가 남편한테 효도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갈수록 짜증이 늘어갔는데요. 그 대상은 저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모가 새벽에 어두컴컴하고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고 툴툴거려서 남편이 요강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시모가 그 요강을 우리 방 옆에다 두고 볼일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한번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불 다 꺼진 새벽에 방을 나왔다가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모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고함에 자고 있던 저도 식겁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한테 여기서 뭐 하냐고 쌍욕까지 했었습니다. 당시는 이해 안 됐던 시모 행동이 지나고 보니까 짐작이 갔는데 아마 저랑 남편이 밤에 잠자리라도 가질까봐 감시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시모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나서 요강을 내다버리는 바람에 시모가 그 더러운 짓을 멈췄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시모는 남편 앞에서 한없이 아들 바보 노릇을 하더군요. 시모의 용심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학교를 등교하려면 자리를 익혀야 하니까 제가 초반에만 일일이 등하교를 동행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집을 비워야 되니까 시모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주 끼고 살아라 끼고 살아.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오지 그러니 새끼들 그리 오냐오냐 키워봐라. 나중에 다 등쳐먹고 도망이 나가지. 너 같은 부모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못된 애들이 사방에 출몰해서 범죄나 일으키는 거야. 제가 집안일을 안 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20분 정도 없는 걸로 시모가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만 시모 욕을 하며 모든 걸 참아 삼켰습니다. 자꾸 참았던 건 제가 참는 걸 잘해서가 아니라 그땐 참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제 첫 남자이기도 했고 이미 가정이 꾸려졌고
이혼은 최대한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한번 큰 소리를 내며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불륜이 제게 들통났을 때였습니다. 누구는 숨 안 막혀? 나도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어떻게 가족이랑 자식 새끼를 두고 그런 천박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나는 이 집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다 참고 사는데 너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서 그게 답답하다고 바람을 피워? 그럼 너도 바람 피우던가. 네가 여자 같지 않아서 더는 안 끌리는데 어쩌라고. 남자가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원동력은 다 여자한테서 나온다는 거 몰라? 와이프라는 사람이 덩치가 나만한데 내가 그런 힘이 생기겠어? 내 탓하기 전에 제발 네 자신을 좀 돌아봐. 애 키우고 시집살이 하느라 따로 몸 관리할 시간이 없던 저는 심호 약 때문에 부었던 살을 전혀 빼지 못해서 통통한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니 순간 제 처지가 너무 서럽고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99번을 참다가 겨우 한 번 터뜨려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여자로 생각 안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게 큰 실수였어요. 남편은 저를 더 이상 소중하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우 한 대 날린 뒤로는 전세 역전되어 남편에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제가 남편 발에 구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열린 방문 틈으로 저희를 몰래 훔쳐보던 시모랑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요. 시모가 바로 모른 체 하더라고요. 그 뒷날도 우리가 다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남편 불륜에 대해서도 전혀 물어보는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처럼 망가지더라도 시모한테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일 뿐인가 봐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구역질나고 소름 끼치네요. 남편의 불륜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굉장히 짧게 만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바람기는 날로 살아나기만 할 뿐 전혀 죽을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우리 아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최대한 남편이랑 안 싸우려고 노력했고 싸우더라도 방문 닫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마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방이랑 아들 방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아들에게 부모의 못난 모습을 계속 노출하는 것도 제게는 또 하나의 곤욕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저의 처지를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러지고 싶고 지쳐도 아들만 보고 겨우 참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아는 것 같다는 거죠. 한날 아들 방에 간식을 챙겨주러 갔다가 아들이 해주는 위로를 듣게 되었는데요. 엄마만 마음 준비되면 나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힘 보탤 수 있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말해줘. 엄마 안 다치게 내가 여기서 내보내줄 거야.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진 아들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엄마로서 제가 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당시에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아들한테만큼은 강한 엄마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엄마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아들이 당시 무슨 의미로 제게 그런 위로를 건넨 건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아들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아빠랑 자주 싸우더라도 또 금방 화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하게만 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들 방을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아무리 듬직하게 컸다고 해도 제 눈에는 아직 아기였으니까 지켜주고 싶었어요. 괜히 어른들의 세계를 빨리 알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딱 죽기 직전의 기력으로만 살아가던 중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멸치잡이를 떠났던 시부가 돌아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시부는 시모 등살에 못 이겨서 쥐죽은 듯 살다가
시모가 돈 벌어오라고 하도 쪼는 덕에 우리 아들 초등학생일 때 멸치잡이를 하러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시모에게 돈만 보내주고 살고 있었죠. 그랬던 시부가 이제 그만 체력도 안 좋고 몸도 늙어서 멸치잡이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시부는 제게 며느리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분이거든요. 시모 눈치 때문에 제게 마음껏 애정은 못 주셨지만 시모 몰래 뒤에서 저를 근근히 챙겨주셨어요. 제가 목도 못 축이고 걸레질을 하는데 물도 떠다 주셨고요. 마트를 다녀올 때면 제가 좋아하는 뻥튀기도 꼭 사다 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마음들이 제겐 마른 하늘의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반가웠죠. 아들 말고는 제 편 없는 이곳에서 아군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집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늘 시모 짓이었어요. 시모는 무려 10년 넘게 멸치잡이로 타지에서 고생을 하고 온 시부에게 해도 너무한 시비를 걸었는데요. 쥐꼬리만한 돈 찔끔찔끔 보낸 주제에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반겨줘? 이제 골병 들어서 들어갈 돈 더 많겠네.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서 콱 죽어버리지. 집 찾아올 기운은 있고 돈 벌 기운은 그리도 빨리 죽디? 그 말은 제 화까지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부 반응을 먼저 살폈어요. 역시나 시부 또한 무척 화가 난 상태더라고요. 무려 10년을 돈 갖다 바쳤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런 말이니 이건 하늘이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시모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밥맛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과거까지 한꺼번에 폭발해 미쳐버린 시부는 집 거실에 있는 TV를 넘어뜨려 깨트렸어요. 그것에 시모도 같이 열이 받았는지 리모컨을 던졌고 순식간에 거실은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시부가 집으로 귀가한 첫날인데 가족을 위해 그 고생을 하고 와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나마 그날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랑 시모의 관계를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주말이라서 아들도 집에 있었거든요. 다 큰 아들이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반배치고사를 준비 중인데 이 번잡한 상황이 방해될 것 같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방을 돌아봤는데요. 아들이 휴대폰으로 시부모가 싸우고 있는 걸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당황스러워서 아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쏙 숨어버렸어요. 그 일은 제가 그리 크게 의의를 두지 않아서 넘어갔어요. 그 일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시부모 다툼 말리는 데만 정신을 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상쩍었던 아들의 행실 덕분에 훗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바람을 피우고 들어왔는지 술 처먹은 상태로 향수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던 적이 있어요. 이젠 남편한테 화딱지 나는 것도 지쳐서 그냥 신발장에서 처 자고 있는 남편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새벽에 시모가 화장실 가다가 발견하면 남편 안 챙겼다고 뭐라 하겠지만 그냥 남편 꼬락서니가 너무 짜증나고 실증나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내버려둔 채 혼자 방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요. 근 20년간 쌓인 화병 때문에 속이 후끈후끈거려서 도무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특히 남편을 신발장 밖에 버려뒀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다른 스트레스들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져서 오히려 잠이 달아났습니다. 당연히 시모로부터 받는 고충이겠죠. 시모를 개무시하고 싶지만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모한테 받을 스트레스가 벌써부터 신경이 쓰여서 속에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서 가슴 중앙을 퍽퍽 때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순간 누가 우리 방 문을 철컥 열었고 저는 당연히 남편을 발견한 시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 열리는 순간 심장이 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모 얼굴 마주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혀버렸죠. 하지만 의외로 들린 목소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제 아들의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는 아들 손을 붙잡았어요. 그 야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급하게 물었더니 아들이 좀 난감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혼해. 지금도 아빠 때문에 계속 못 자고 있었지? 엄마가 그만 아빠한테서 해방됐으면 좋겠어. 나 고등학교 입학하면 외갓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엄마가 이혼하고 나 외갓집에 데려가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들, 외갓집 가고 싶었어? 갑자기 왜? 이혼 얘기는 또 뭐고? 이 밤에 그 말하려고 엄마 찾아온 거야? 아들은 제 말에 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휴대폰을 켜더니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하나둘씩 보여주는 건 제 심장 박수를 미친 듯이 높여주었어요. 아들이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 사진과 영상이었고 시부에게 모멸감 줄 만큼의 언사를 쓰는 시모 영상이었으며 시모가 시부 통장까지 관리해 시부에게 금전 협박을 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깜짝 놀라서 아들 휴대폰을 떨어뜨리기라도 했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건 가장 마지막에 나온 증거 영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할머니가 딴짓하고 다녔더라. 나 이 할아버지 동네에서 봤어. 나무 아래서 고스톱 치던 할아버지 기억나? 예전에 엄마랑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나한테 용돈 하라고 10,000원 준 할아버진데. 기억이 나지 왜 안 나겠습니까? 그게 당시로부터 불과 2달 전 일이었거든요. 시모가 집에만 있기 뻑적지근하다고 한 번씩 느티나무 아래에 노인들과 수다 떨러 간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죠. 거기서 시모가 딴 영감이랑 눈이 맞았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모 불륜 증거물에만 충격을 받아 잠시 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아들이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알았고 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아들은 제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자기가 대신 화가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고 다녔대요. 제가 사줬던 폰으로 시모랑 남편을 몰래 찍어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모은 게 벌써 5년치의 증거물로 쌓인 거였고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혼자서 택시도 탈 수 있으니까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택시를 이용하여 남편의 뒤 밟았다고 해요. 아들더러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짓 했다고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아들은 성적이 중상쯤은 되었고 또 아들이 오죽했으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제가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어요. 엄마가 지금 이혼을 해야 아빠한테 양육비까지 뜯어낼 수 있어. 아빠, 돈 없는 거지잖아.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혹독하게 혼내주려면 빚쟁이로 만드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더라. 사람은 가진 여유를 다 잃어야만 반성을 한대. 아들은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거침없이 법률 정보와 불륜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했고 실제 이혼 사연을 많이 찾아보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도 적어놨대요.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변호사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본 걸 전부 메일 보내 확인받기도 했답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엄마 아빠가 못나서 남들 흔하게 간다는 글쌤 학원 하나도 보내준 적이 없는데 혼자서 공부도 착실히 하고 엄마 살리겠다고 연구도 많이 한 걸 보니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들에게 고맙다고 안아주면서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아주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그럼에도 그날만큼은 제가 못났다는 생각보단 든든한 힘이 생겼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우리 아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었는데 제가 당연히 보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용기가 치미는 밤을 보냈고 동이 틀 때까지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꾀지지한 모습으로 일어난 남편에게 꿀물을 들고 가 그대로 얼굴에 쳐 부어버렸죠. 정신이 좀 깨니? 돼지 같은 여자랑 사느라 고생했네. 나도 더는 창놈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까 너랑 똑같은 년 끼고 살면서 계속 거짓골로 놀고 먹어라. 아우씨, 이 여자가 미쳤나? 뭐하는 짓이야? 네가 또 정신이 나갔구나? 살찌더니 뇌에도 살이 쪘냐? 그럼 내가 또 교육해줘야지. 순간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할 때였어요. 일찍 일어난 아들이 이미부터 그걸 보고 있다가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숙취 때문에 정신이 핑 돌아서 그대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는 아들한테도 남편은 쌍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밖으로 나온 시부모가 저희를 목격했는데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신발장 구석에 패대기 쳐진 꼴을 보고서 제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어요. 저 또한 당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쟁반으로 어그적 달려오는 시모를 날려버렸습니다. 시모가 깜짝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끝까지 사람 굴리고 괴롭히면서 재미 좀 많이 보셨겠네요. 제가 어머님이랑 몇십 년을 부대끼고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젠 제가 좀 재미를 보려고 하거든요. 기대되시죠? 아이고 허리야. 정신 나간 년이 감히 시애미를 잡아뜨려? 이게 약을 먹었나? 어디서 싸가지 없게 입을 놀려? 너 진짜 미쳤냐? 저 정도는 미친 것도 아니더라고요. 앞뒤 다르게 가면 쓰고도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사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희대의 미친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님도 저보다 훨씬 대단한 쌍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 너무 기대되네요. 식구들한테 버림받을 그 사람의 처지가 코앞이라. 저는 아들이 프린트해준 시모의 불륜 사진을 시모 앞으로 촤라락 뿌려버렸습니다. 온 거실로 퍼진 시모의 5년치 불륜 사실이 모든 식구들 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종이를 날리는 순간 제 속의 화병이 함께 화르르 날아가 버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들 프린트물을 보고 보기 좋게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시모는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사람 죽이네 병원비 내놔라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는지 허겁지겁 그 프린트물 감추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숨겨지겠습니까? 5년치 사진을 다 뽑느라 아들 프린트에 잉크가 떨어졌는데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바로 숨기겠어요? 시부 눈에 들어가는 건 당연했고 시부는 그 사진들을 구기면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일어난 남편이 또 저를 덮치려 했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머리통 한 대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달려들어서 아들에게 손찌검 하려는 남편을 밀며 남편 팔을 깨물었어요. 여자처럼 멋없게 비명을 치던 남편도 저를 째려보다가 뒤늦게 시모 불륜 사진을 보았습니다. 무척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어떻게 부모 자식이 똑 닮았다? 네 거 없을까봐 아쉽지. 걱정 마. 우리 똑똑한 아들이 친히 네 것까지 준비했더라고. 너 같은 걸레한테는 합의도 아까워서 말이야. 소송 감당하려면 꿀물 처먹고 얼른 속 차려서 위자료 미리 준비할 거야. 어디 제주껏 돈 구해봐. 쭈글탱 아줌마들 만나면 큰돈 좀 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이 여자 저 여자 안 가리잖아. 남편은 숙취 때문에 벌개진 눈을 하고서 상황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제 남편도 아닌데 제가 챙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남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속에 묵혀진 화병이 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들은 시부한테 다른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할머니한테 소송하고 상간남도 소송하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부 입장은 시모가 시부에게 극한의 모멸감을 주면서 돈을 협박했기 때문에 협박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할아버지 인생 낭비하지 마요. 저 쓰레기들은 가족 타이틀 벗기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패물일 뿐이에요. 주변에 독되는 사람들은 뭐가 됐든 그냥 버려야 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나중에 알아서 다시 좋은 사람들이 붙을 거니까 지금은 할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시부는 제 아들을 기특하게 보면서도 아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다면서 저처럼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는 시모한테 단단히 각오하라며 이혼 소송을 선언했고, 돈 없으면 그 당산나무 영감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라면서 자기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용서 빌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자세 낮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시모가 시부한테 매달리며 시부 발목을 잡고서 절절 매기 시작하더군요. 오해라고 했다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아주 정신없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딱 시모의 정신 상태처럼 말이죠. 거머리같이 들러붙은 시모를 그대로 발로 밀어버린 시부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어요. 정말로 바로 소송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와 나란히 시모랑 남편을 소송했고, 저는 무려 20년 만에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갈라서고 나니까 하늘까지도 그렇게 예뻐 보이더군요. 저희 아들은 외갓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혼자가 된 시부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동의를 얻고서 친정을 안 가고 시부를 모시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거절하더라고요. 자기 멸치잡이 하는 데서 동료들이 다 이혼한 사람들인데 같이 요양하며 지내자 했다고 당분간 섬에 가서 낚시하며 쉴 거라네요. 제 아들 말대로 시부는 자기 행복을 위해 먼저 노력해보고자 할 거랍니다. 시부가 제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번씩 손자나 보여달라고 하길래 저는 주책맞게도 시부 앞에서 눈물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시부가 또 운다면서 저더러 참 정도 많고 눈물도 많아 큰일이라고 너털하게 웃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는 엄마 잘 지키라고,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곤 저희 곁을 떠나가셨어요. 시부랑은 당연히 현재도 근근히 연락하며 지내는 중이에요. 시부가 최근에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너무 좋다고 저희 보고 놀러 가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시부 모습은 여태 제가 봐왔던 얼굴보다 훨씬 젊어져 있었어요. 사람은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하면 젊어진다더니 그런 말이 얼추 맞긴 한가 봐요.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뒷얘기가 남았죠. 이건 제가 깜빡하고 남편 연락처를 차단하지 못해서 문자로 연락을 받았던 사실인데요. 남편이랑 시모가 당연히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었다고 해요. 거기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우리 이제 어쩌냐고 우는 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 보고 한 말이 웃겼습니다. 자기더러 돈 대신 갚아달라 할 생각 말라며 쌩까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연락 온 거였더라고요. 자기 좀 걷어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날로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들도 진작에 다 차단해버렸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편보다 시모가 더 꽃이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애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부모 등 처먹고 도망친다더니 결국 자기가 자기소개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갈 곳 잃은 시모 처지가 딱 그 말에 들어맞더군요. 이래서 사람은 늘 말조심, 행동조심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천벌받은 남편과 시모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깨우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듬직한 면도 보게 되었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외갓집에서 다니는 게 너무 잘 맞았는지 반 배치고사를 수월하게 대박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외조부, 외조모한테도 잘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도 계속 저를 위해 노력하는 강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바람은 우리 식구가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인생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